녹정과 웅정은 사슴과 곰이 수백 년 동안 지나오면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제가 둘을 만나보았는데 녹정의 얼굴은 길고 머리털은 희었으며 웅정은 얼굴이 흐리고 머리털은 검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500살, 400살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정조 9년 3월 12일자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BBS 낭독살롱 특별기획 삼도천 나이트라인, 역사 속 신비로운 존재들과 함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명석입니다. BBS 낭독살롱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낭독살롱의 모임장 아나운서 김명석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문을 열었죠.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500살 사슴과 400살 곰에 대한 증언을 전해드리면서 시작했는데요. 이들은 시도 잘 짓고 미래도 잘 내다봤다네요. 우리 옛 이야기에는 이렇게 신비로운 존재들에 대한 묘사가 가득합니다. 이걸 잘 발굴한다면 세계를 사로잡을 수 있는 독창적인 K 콘텐츠가 탄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4주 동안 BBS 낭독살롱은요, 특집 기획 삼도천 나이트라인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옛 문헌부터 현대 소설까지 글에서 찾아낸 신비로운 존재들을 탐구하고 한국형 오컬트로 발전시켜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오랜 시간 동안 한국 괴물을 조사해 온 분이시죠, 곽재식 작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인사 말씀 또 소감 남기시는 방법입니다.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2842 우물정 2842번으로 남겨주십시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 전송은 100원 필요하고요. BBS 불교방송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 정보 이용료 없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BBS 낭독살롱 특별기획 삼도천 나이트라인. 자, 2월에는 옛 문헌부터 현대 소설까지 글에 깃들어 있는 한국형 오컬트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과학과 비과학을 넘나드는 척척 박사이시죠, 괴물의 진심인 교수님 곽재식 작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충실사이버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또 과학을 사랑하는 작가로 오늘도 열심히 글을 쓰고 있는 곽재식 작가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불교방송 네. 처음이시죠? 네, 처음입니다. 이런 느낌일지 몰랐네요. 네. 어떤 분위기를 상상하셨습니까? 제가 지금은 방송이 좀 끝난 지 오래된 것 같은데 예. 지금부터 한 30년 전부터 한 20년 전 사이에 김병조 선생님께서 예. 진행하시는 트로트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예, 맞아요. 그걸 제가 이상하게 열심히 들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지금은 트로트를 그렇게 많이 안 듣거든요. 예. 이상하게 그때 김병조 선생님께서 워낙에 진행을 재밌게 해주셔서 그런지 그 프로그램 되게 열심히 들었었는데 그 프로그램을 꼬박꼬박 들으면서 상상을 했던 모습과 뭔가 좀 다른 느낌, 좀 색다르군요. 모신 스튜디오가 제일 좋은 스튜디오입니다. 그렇군요. 제일 좋은 곳이군요, 여기가. 네, 그렇군요. 워낙 다방면의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화학자이기도 하시고요. SF 소설하면은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또 말씀해주신 것처럼 교수님으로도 계시고. 요즘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직접 소개를 좀 부탁드리죠. 약간 이제 이렇게 좀 재밌게 소개를 하려고 하시다 보니까 출판사에서도 그렇고 좀 다방면에서 여러 가지 프로 엔잡러 이런 식으로 막 이상하게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고요. 사실은 그렇게까지 하는 일이 많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숭실사이버대라는 곳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 남는 시간 이제 틈틈이 이제 이런저런 이제 글을 쓰면서 책을 내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책을 내면서 이런저런 책들을 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다방면 이미지가 생긴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소개해 주신 이 괴물 이야기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낸 책 중에서 이제 제일 잘 된 책이 한국 괴물 백과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이 제가 지금까지 낸 책 중에 제일 잘 됐습니다. 신기하구나. 일종의 지식백과 같은. 이게 무슨 약간 인연인가 했습니다. 요즘에 이른바 캐대헌 네. 뿐만 아니라 그 전에는 또 드라마 도깨비처럼 그렇죠. 우리나라 오컬트가 여기저기서 인기를 끌고 있어서 저희도 기획을 한번 해봤는데
저희가 삼도천 나이트라인 문학 속의 한국형 오컬트를 파헤쳐 보겠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봤는데 삼도천 나이트라인. 네. 이름 괜찮습니까? 좀 화끈하군요, 뭔가. 네. 지금 약간 으스스한 느낌은 제대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네. 잘 지은 건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네. 있는 게 네. 이 오컬트가 뭔지부터 한번 정립을 하고 가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오컬트가 뭡니까? 오컬트 사실은 이게 이제 사전적 정의가 또 있습니다. 어. 네, 오컬트란 말이 이제 영어권에서도 쓰는 말이고 네. 그런 쪽에서 시작돼 가지고 내려오는 말이기 때문에 사전적 의미도 나름대로 있는데 근데 현대에 들어와 가지고 좀 변형돼서 쓰이는 의미 그러니까 대중문화 상품에서 그거는 오컬트를 다루고 있다. 오컬트물이다. 오컬트 영화다라고 할 때 다룬 이야기는 뭔가 이런 저승에 관한 이야기들. 네.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관한 이야기들. 네.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 돌아갔다라고 하는 귀신, 유령 그런 것들을 다루는 여러 가지 기술, 전설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소재로 한 것을 오컬트라고 부르는 경향이 좀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것과 연계되어 있는 다양한 주술 문화에 네. 관련된 것까지 두루두루 아우르는 말이 이제 오컬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나라의 이런 대중문화에서는 오컬트의 뿌리가 되게 깊은 게 오. 우리가 흔히 이제 공포 영화, 공포물이라고 하면 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한동안 정말 공포물의 대표작으로 많이 이야기했던 것들이 13일의 금요일 네. 이런 영화 시리즈들 네. 그다음에 조금 더 시대를 좀 더 가까이 온다면 스크림 시리즈 스크림. 이런 게 이제 공포물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은 귀신이나 유령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거의 90년대 중반까지 한국에서는 공포 영화다라고 하면 주로 이제 귀신 나오는 이야기. 네. 그거 그냥 소위 말 요즘 말로 원툴이었죠. 한국에서 귀신 영화 무서운 이야기를 만든다라고 하면 당연히 귀신 나와야지. 히히히 하면서 다른 여지는 없다라고 할 정도로 네. 우리나라에서 무서운 이야기는 이제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게 기본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는 공포물의 전통이 오컬트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네. 그렇게 해서 본다면 한국의 전통적인 그런 괴물 이야기, 귀신 이야기 이런 게 우리나라 전통 문화에서는 굉장히 좀 뿌리가 깊고 그거를 정통으로 한다. 오컬트가 한국 공포물의 좀 기준이었던 시절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오컬트 영화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사바하나 곡성 같은 것들이었는데 네. 그 내려주신 정의에 따르면은 꼭 오컬트가 공포일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긴 하죠. 네. 그렇지만 말씀하신 그런 거 좀 인기를 끌고 요즘에 나온 거보다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도 예를 들면 오라의 공동묘지라든가 여곡성이라든가 80년대 공포물로 인기가 있었던 혹은 텔레비전 시리즈로 공포물로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던 전설의 고향 시리즈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우리나라에서는 오컬트 형태로 이루어져 있던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와서 약간 좀 변화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느낌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예로부터 내려오는 귀신 이야기의 어떤 전형을 따라서 공포물을 만드는 그런 추세가 예로부터 있었다면 네. 왜 해외에서는 특히 영국 영화, 미국 영화 이런 데서는 오컬트 영화를 만든다라고 하면 그렇게 귀신이 유령이 나오는 이야기에 이제 추가로 그거를 다루는 어떤 주술적인 전문가들이 나오는 이야기를 조금 넣어가지고 이야기를 만드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네. 이런 전통적인 우리나라식 귀신 이야기가 그런 쪽엔 좀 없다 보니까 단순히 유령 나온다고 그렇게 무서울까라는 거에다가 이제 추가가 좀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쪽으로 조금 더 개발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단순히 저승에서 귀신이 돌아와가지고 그게 무섭다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어떤 전문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귀신을 달래려면 뭘 해야 된다라거나 어떤 주술을 사용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라거나 그런 귀신들 간의 어떤 대결을 다룬다거나 그런 쪽의 이야기로 요즘에는 한국의 오컬트물도 그런 영미권의 오컬트물하고 좀 비슷한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내용이 좀 풍부해지는 그런 경향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왜 이렇게 갑자기 좀 진지하게 학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괴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네. 예. 내신 책 한국 괴물백과 16년 동안 채집한 내용이라고요. 또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또 되게 묵직하게 느껴지는군요. 이거 한 300여 종이 넘던데요. 틈틈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괴물에 관한 전설, 일화, 기록 이런 거를 접할 때마다 그걸 이제 조금씩 이렇게 메모해 놓고 정리를 해 놓고 이렇게 모아 놨다가 뜨문뜨문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정리를 해가지고 처음에는 사실은 인터넷에 그거를 정리를 해가지고 공개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걸 한 번 이렇게 공개를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런 게 있을 때마다 이제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추가를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해 나온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16년 전에 처음으로 그거를 인터넷에서 공개를 했을 때는 40몇 가지 정도 됐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틈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추가를 하고 업데이트를 하는 걸 하다 보니까 지금은 한 300가지 괴물 이야기 이 정도로 모이게 되었죠. 그리고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책 같은 경우에 이게 한번 업데이트판이 나온 것입니다. 네, 개정판이 네. 나왔더라고요. 네, 이전 판만 해도 지금보다 한 몇십 가지 정도 이야기가 좀 적었었는데 그 사이에 몇 년간에 또 오. 이야기가 이제 추가가 돼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불어난 형태로 정리가 되었죠. 지금도 종종 수집을 하세요? 물론이죠. 네, 물론이죠. 지금도 계속 새로운 이야기를 들었다, 새로운 이야기를 어디 기록에서 봤다라고 할 때는 정리되는 대로 인터넷에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네. 네, 그게 또 어느 정도 쌓이면 책을 또 업데이트하는 식으로 언젠가는 또 개정판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들한테 유용하고 신뢰감이 있는 게 뭐 카더라라는 게 아니라 문헌을 찾아보니 이렇게 나와 있더라를 기반으로 해서 적어주셔서 보는 이로 하여금 더 신뢰감을 갖게 하는데 괴물에 대해서 처음으로 관심을 갖게 되신 계기도 어떤 문헌을 보시다가였다면서요? 제가 예전에 소설가로 활동하고 있으니까 사극 그러니까 시대물 뭐 이런 소설을 한 편을 써야 될 만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옛날 소설 느낌을 좀 물씬 내면서 옛날 이야기 느낌을 좀 제대로 내면서 글을 좀 써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우야담이라고 하는 조선시대 이야기책 중에 제일 잘 알려진 그런 책의 번역본을 그때 사가지고 그걸 좀 이렇게 읽어보고 이런 게 진짜 조선시대 느낌이라는 거에 한번 젖어본 다음에 나도 내 소설을 써야 되겠다 예.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책을 좀 이렇게 정독을 했거든요. 되게 두꺼워요. 온갖 이야기를 다 모아놓은 그런 책이기 때문에 값도 비쌉니다. 16년 전인데 그때 당시 값으로 23,000원인가 했습니다. 다 읽어봐. 읽어보면서 이제 좀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거리가 될 만한 거, 앞으로 소재가 될 만한 것들을 따로 이렇게 메모를 해가지고 정리를 쭉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 23,000원짜리 책을 그런 식으로 다 정리를 해놓고 나니까 그 중에서 제가 그때 당시에 단편 소설 하나로 써먹을 수 있는 소재는 한 가지, 두 가지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 전체를 읽으면서 정리해 놓은 그 소재들을 이렇게 쭉 모아 놓은 게 좀 아깝더라고요. 괴물들이 여럿 나오긴 좀 힘드니까. 그렇죠. 한 편의 단편 소설에서 막 온갖 괴물들 다 등장시킬 수는 없으니까 차라리 이렇게 소재로 활용하기 위해서 정리해 놓은 거를 공개를 해놓고 다른 작가들도 활용을 하게 이렇게 좀 알려주자.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그거를 정리를 해가지고 처음 딱 올렸거든요. 그게 처음에 말씀드렸던 한 20개에서 40가지 사이로 정리했다는 그 첫 번째로 올린 거였어요. 그게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이런 자료는 처음 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독특하고 신기한 괴물 이야기들이 이런 소재가 많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 반응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람이 좀 이렇게 주변에서 잘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흥에 겨워서 자기도 내가 진짜 잘하나 이러면서 따라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최강록 씨가 조림 요리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괴물 자료를 정리해서 올려놓은 게 반응이 이렇게 좋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좀 더 내용을 보태야 되겠다. 내용을 좀 더 강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거를 틈틈이 계속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좀 괴물 이야기 전문 뭐 이런 식으로 좀 자리 잡게 된 거죠. 사람들이 심야 낭독회, 심야 괴담회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이런 얘기 들으면 재밌거든요. 그래서 저희 청취자분들도 괴물 얘기 좀 들려줘라 싶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안에 있는 한국 괴물백과 안에 있는 괴물을 일단 하나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친구가 제일 재밌습니까? 제가 이런 식의 한국 괴물 이야기를 소개를 해달라. 그 중에서 좀 이렇게 애정이 가는 거 이런 거를 소개해달라라고 하면 항상 제가 정해놓고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강철이라는 괴물 이야기를 저는 제일 대표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국어사전 같은 데 찾아보면 지금도 사전 위에도 올라와 있는 단어예요. 강철이라고 적혀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는 조금 발음이 세져가지고 깡철이라든가 꽝철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도 부르는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던 괴물입니다. 18세기 정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50년 전에 뭐 그 이전부터 17세기 기록 중에도 이 괴물이 보이는데요. 그런 괴물 기록 속에서는 한자어를 사용을 해가지고 강철이라고 이 괴물을 부르고 있죠. 어떤 괴물이냐? 대체로 보면 용하고 비슷하게 생긴 괴물이다라고 묘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용하고 비슷한데 용은 아니다. 그리고 주로 재해와 재난을 일으키는 그런 괴물로 많이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용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좀 좋은 느낌의 그런 괴물인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이 깡철이 같은 경우에는 용하고 비슷하긴 하는데 용은 아니고 재난을 일으키는, 특히 농사를 다 망하게 하는 나쁜 괴물로
250년 전 18세기에 굉장히 유행했던 괴물이고 그 후로도 꾸준하게 유행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되게 많이 퍼져 있던 그런 괴물입니다. 혹시 아나운서님은 이 강철 이 괴물 전에 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 사실 작가님 책을 봤으니까요. 네. 그 안에 보니까 용이 되지 못한 친구라고 서술을 해주셨더라고요. 네, 뭐 그런 전설이 내려오는 것도 있죠. 그 전에는 들어본 적이 네, 혹시 저는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신기한 게 17세기부터 우리나라에 좀 유행하기 시작해가지고 18세기에는 정말 누구나 알고 있었다라고 할 정도로 되게 많이 퍼져 있던 괴물 이야기거든요. 사전에 있다고 하셨으니까. 네네네. 그리고 현대까지도 이 괴물에 관련된 여러 가지 민속이나 풍습 같은 게 내려오는 그런 지역들이 꽤나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농촌 지역에서 매년 봄이 되면 강철 이 괴물이 나타나면 농사를 다 망치게 된다. 재난을 일으켜서 예를 들면 폭풍을 일으켜서 네. 뭐 엄청난 폭우를 일으켜가지고 농사를 다 망하게 하는 이런 괴물로 강철이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연초에 농사 짓기 전에 이렇게 뭐 농악놀이 같은 걸 하면서 강철이 오지 말라라고 노래와 춤을 부르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민속놀이를 하는 그런 지역도 전국에 도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많이 알려져 있던 괴물이거든요. 당연히 이제 18세기에 여러 가지 기록 같은 데서도 많이 등장하고 예를 들어서 열하일기라는 고전으로도 유명한 연안 박지원 같은 경우에 네.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중국의 어느 지역에 동룡이 나타나서 혹은 불을 뿜는 화룡이 나타나가지고 그 지역이 뭐 큰 화재나 가뭄의 고통을 겪고 있어서 네. 그 지역이 난리가 난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소문으로 돌고 있으니까 조선에도 그 비슷한 게 있는데 혹시 뭔지 아느냐 조선에서는 그거를 강철이라고 한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중국 사람들한테 약간 뭐 do you know 강철 약간 이런 식으로 강철이라고 막 발음해보라고 괜히 막 시켜보고 막 이래요. 그럼 중국 사람들이 약간 강철 약간 발음 잘 못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좀 발음도 막 가르쳐 주려고 애쓰고 막 그런 장면이 18세기에 열하일기에 실려 있을 정도로 되게 널리 알려져 있던 약간 국민 괴물 되게 골칫거리인 괴물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던 그런 괴물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무슨 뭐 이런 민족의 뭐 어를 되새기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거나 아니면 뭐 아름다운 문학 작품 속에서 네. 우리가 고전 속에서 되게 중요한 이야기로 다룬다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었잖아요. 메시지 주는 게 없으니까. 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안 주니까 네. 되게 급속도로 잊혀졌어요. 이게 뭐 무슨 뭐 이런 건 뭐 나쁜 풍속이니까 우리가 없앱시다 뭐 이런 식으로 한 것도 아닌데 관심을 별로 안 주다 보니까 지금은 이런 괴물과 관련된 책을 봐야지 찾을 수 있고 요즘 다시 좀 괴물 뭐 아까 말씀하셨던 한국의 오컬트 문화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살아나면서 요즘 의외로 다시 좀 조명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어린이들이 보는 동화책이라든가 거기 나와요? 네, 만화 이런 데 이제 요즘 가끔 이제 소재로 활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오히려 어린이들 사이에서 조금 이제 관심이 생겼고 한 세대에서는 완전히 이렇게 단절돼서 잊힌 그런 괴물인데 그래서 제가 좀 더 좀 알려드리고 싶은 그런 괴물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런 전통 문화의 흐름 이런 거를 알려주는 그런 걸로도 괜찮은 소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시대 동안 되게 우리의 전통 문화로 많이 퍼져 있던 거라고 하더라도 현대 그거를 우리가 즐기고 활용하고 누리고 뭐 응용하려는 그런 노력을 안 하면 전통 문화라는 게 금방 잊혀지는구나. 괴물이 생명력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관심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네. 네. 이 강철이란 캐릭터가 캐릭터 설정은 돼 있는데 뭔가 이야기 기승전결이 그다지 없는 것 같은 게 이 친구가 용처럼 생겼는데 나타나면은 자연재해가 일어난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모양에 대해서도 네. 용하고 비슷한데 용과는 다르게 이 강철은 비늘로 덮여 있는 게 아니라 몸이 긴 털로 뒤덮여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묘사되어 있는 기록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팔다리나 뭐 이런 전체적인 모습이 소나 말하고 비슷한 느낌도 좀 준다. 이런 느낌도 있어요. 그런 독특한 모습에 대한 묘사도 많이 있고 이런 괴물이 어떤 식으로 주변에 피해를 입혀가지고 농사를 망치게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다룬 묘사 같은 것들도 꽤나 좀 있기 때문에 파보면 좀 세세한 이야기들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게 뭔가 이렇게 영화화 된다거나 소설화 된다거나 텔레비전 시리즈에서 등장을 한다거나 뭐 어린이들이 많이 보는 만화에서 활용된다거나 이런 게 지난 한 몇십 년 동안 좀 없었죠. 그러니까 의외로 우리나라 괴물 이야기하면 구미호 이야기 이런 거 우리 되게 친숙하게 생각하잖아요. 의외로 18세기, 19세기 이럴 때는
구미호 이야기는 그렇게까지 유행하진 않았어요. 어. 18세기 전설 같은 거 살펴보면 뭐 구미호라는 게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대충 좀 인식이 있었지만 원래 중국 고전에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어느 지역에 어느 산골에 어느 마을에 가면 구미호가 살면서 무슨 나쁜 짓을 한다더라 이런 식으로 구체화된 전설이 18세기 기록 같은 거 찾아보면 별로 없거든요. 거의 없어요. 강철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거에 비하면 사실은 네. 거의 뭐 없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거든요. 근데 구미호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 네. 영화, 만화, 텔레비전, 소설 이런 데서 워낙에 많이 계속 활용되다 보니까 요즘은 한국을 대표하는 괴물 이야기라고 하면 구미호. 네. 구미호 이야기는 사실은 중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오. 19세기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오히려 훨씬 더 많이 유행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 나라에 좀 돌아다니는 괴물 이야기인데도 이렇게 우리가 활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적인 괴물 이야기처럼 우리가 딱 인식을 하게 되는데 강철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독특한 조선의 괴물 이야기로 많이 퍼져 있는데 영화나 소설 같은 데서 이런 데서 별로 안 등장하다 보니까 네. 아예 다 막 잊혀졌죠. 그런 게 저는 되게 괴물 이야기를 탐구하면서 좀 많이 느끼게 된 점이고요. 어떻게 보면 요즘에 좀 많이 살려야 되는 그런 이 괴물 이야기가 강철이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죠. 지금 미디어 덕분에 가장 많이 각광받고 있는 우리 오컬트의 등장인물 중에 하나가 네. 저승사자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렇죠. 하게 되거든요. 네. 사자 보이즈. 네네네. 이 친구들도 전설의 고향 PD님이 이렇게 만들어낸 그렇죠. 거라면서요? 저승사자 이야기 자체가 이제 우리나라에 예로부터 많이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까만 옷을 입고 까만 모자를 쓴 그 모습이 사실은 우리나라 옛 전설에서 주류는 아니었거든요. 하다못해 이제 상복만 생각을 해도 네. 외국에서는 이제 상복으로 검은색 많이 입습니다만 예.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 이럴 때 전통적으로 상복은 흰색을 많이 입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검은 옷을 입을 만한 이유도 많지도 않거든요. 예. 특히나 이제 이승에 있는 사람을 데려가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 같은 네네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 속의 저승사자인데 지금도 우리나라에 사찰에 보관되어 있는 문화재로 남아 있는 사자를 그려놓은 그림들을 보면 뭐 직부사자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이 남아 있는 유물들이 있는데 뭐 까만색 이런 모습이 아니라 되게 이런 화려한 그런 옷을 입고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제 저승사자가 말씀드렸던 대로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공무원 모습이기 때문에 진짜로 좀 높은 그런 관직에 올라와 있는 벼슬살이하는 그런 사람 옷처럼 빨간색 뭐 옷, 파란색 옷 여기에다가 화려한 무늬가 수놓여 있는 이런 옷들을 입고 있는 모습으로 저승사자들이 조선시대 그림에 남아있는 자료들이 오히려 더 뚜렷하게 보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까만 옷을 입은 저승사자 이야기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있긴 있어요. 잘 찾아보면 그래요? 오다 가다 보면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좀 비주류였는데 이제 전설의 고향 같은 데서 이렇게 하면서 뭔가 좀 무거운 네. 그런 좀 음침한 그런 저승 느낌을 주는 그런 사람을 등장시키면서 네. 또 이제 텔레비전이기 때문에 제작비가 너무 많이 들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말도 안 태우고 뭐. 까만 옷 하나로 좀 이렇게 예. 소위 말하는 퉁칠 수 있는 예. 그게 워낙에 강렬하게 삽시간에 이 미디어 텔레비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퍼지다 보니까 요즘 지금 2020년대에 한국식 저승사자라고 하면 한때는 오히려 비주류였던 예. 그 모양이 완전 주류로 지금은 자리 잡게 됐죠. 그러고 보면 참 역시 전통 문화는 현대에 많이 응용을 하고 활용을 하고 우리가 즐겨야지 더 살아남는 거다, 생명력을 얻는 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죠. 또 다른 괴물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좀 친근한 성격을 가진 친근한 느낌. 친근한 느낌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송천 필담이라고 하는 조선 후기에 나온 책에 실려 있는 그런 괴물로 이 책에 나와 있는 표기 그대로 백악산 야차라고 하는 괴물이 있습니다. 야차예요. 네, 그러니까 백악산에 사는 뭔가 야차 같은 그런 괴물이다라는 건데요. 일단은 모습이 좀 뭐랄까요, 누추해요. 어떻게 이 책에 실려 있는 그대로의 묘사를 옮기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일단 키가 사람보다 좀 작은데 그렇다고 막 아주 조그만하지는 않은데 좀 작은 뭐랄까 한 개만한 크기 그 정도 되는데 대충 형상은 그래도 사람 꼴인 것 같아요. 뭔가 요정 같은 느낌도 들고 약간 그렇기도 한데 요정은 전혀 아닌 것이 일단 시작하는 말이 모습이 매우 추해서 똑바로 볼 수가 없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얼굴이 크고 둥글고 넓적하고 약간 저같이 생긴 것 같기도 한데 입이 유난히 빨갛고 크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옷은 뭔가 새의 깃털로 짠 것 같은 옷과 비슷하다라고 돼 있어서 뭔가 신비롭고 좀 약간 천상세계에서 온 듯한 그런 느낌도 주면서도 그러면서도 또 더럽고 남루하다. 머리에는 찌그러진 사각 같은 거를 쓰고 있고 구멍난 까만 신을 신고 있다. 온갖 비난을 모아놓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뭔가
약간 요정 같이 생기긴 했지만 예. 되게 못생겼고 예. 야 뭔가 천상 세계에서 온 것 같은 복장을 입고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뭔가 되게 그게 낡고 좀 남루해진 네. 그런 모습의 그런 느낌이죠. 이 이야기 짤막한 이야기인데 네. 이 괴물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뭘 해줬다라고 돼 있냐면 이항복, 우리나라 조선시대 역사적인 위인 중에 한 명이죠. 이항복에게 나타나가지고 앞으로 임진왜란이라는 큰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전쟁 대비를 잘 해야지 된다라는 경고를 해주고 훌쩍 떠나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좀 묘하죠. 남루하고 하찮아 보이는데 그렇지만은 뭔가 신비롭고 이상해 보이는데 예. 그게 사람을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대단히 큰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고 예. 살짝 귀뜸만 해주고 또 갑자기 사라지고 떠나가는 거예요. 이런 게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깊은 산 속에 자기들끼리 어디서 나름대로 살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전설을 조선시대 사람들은 생각했나 봐요. 약간 유럽에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게임이나 이런 걸로 좀 예. 더 친숙한 유럽의 전설 같은 중세시대 전설 이런 걸 보면 뭐 거블린이라든가 예. 아니면 뭐 그렘린이라든가 예. 뭐 이런 류의 괴물들이 약간 이 비슷한 느낌이죠. 사람보다 좀 덩치가 작으면서 조금 못생겼으면서 얼핏 보면 좀 사악하고 나쁠 것 같은 느낌도 주지만 뭐 그래도 뭐 그렇게까지 악마 같은 느낌까지는 아닌 네. 그런 느낌의 괴물인데 우리나라 괴물 이야기에서는 딱히 뭐 나쁜 일은 하지는 않고 팁을 하나 주고 이렇게 사라지는 이런 역할만 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되게 친근하면서 좀 개성 있는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백악산은 이제 실제로 이제 서울에 있는 지명이잖아요. 예. 그죠? 근데 그 백악산에서 뭐 예를 들면 뭐 백악산 산신령 뭐 이런 네. 식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백악산 야차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야차는 사실은 원래는 불교 문헌에 네. 다양하게 등장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이거를 하필이면 야차에 비유했을까? 이건 뭐 이항복 이분이 뭐 스님도 아니고 이항복 앞에 나타난 걸 보면 딱히 뭐 이런 불교의 그런 문헌에 나오는 거를 그대로 의미하면서 야차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뭔가 불교 문헌에서 나오는 그 야차하고 비슷한 건데 백악산 야차다. 네. 약간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서 뭐 말이 되는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물개가 개는 아니지만 약간 뭐 개하고 비슷한 느낌을 주는 다른 어떤 물에 사는 짐승이라는 느낌이듯이 야차라는 게 원래 불교 문헌에 있는데 그거하고 비슷한 백악산 야차다. 뭐 이런 느낌으로 붙인 이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조금 더 좀 더 탐구를 하면 생각을 해보면 야차라는 말을 쓴 것은 어찌 보면 도깨비라고 쓰고 싶은데 백악산 도깨비라고 쓰고 싶은데 도깨비는 순우리 말이니까 한문으로 뭐라고 써야 될지 몰랐던 저자가 옛날에 세종대왕님도 야차를 도깨비라고 번역한 적이 있으니까 세종대왕 시절에도 그렇게 번역한 적이 있으니까 도깨비라는 말을 나는 한문으로 야차라고 써야지라고 생각을 해서 백악산 야차라는 이름으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추측도 저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좀 풀이를 한다면 백악산 산도깨비라는 뜻으로 쓴 게 아니겠느냐라고 한번 추정을 해볼 만하죠. 야차라는 표현이랑 도깨비가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던 시기가 길어졌다면 공유 씨가 나왔었던 드라마도 자칫하면은 야차가 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괜찮네요. 그 콘텐츠를 어떻게 선점해서 구현하느냐가 먼저 정하는 게 우선이 되는 것 같네요. 그렇죠. 계속해서 또 다른 한국형 괴물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드리기에 앞서서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한국형 괴물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참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질문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한국형 괴물의 특징이나 전반적인 매력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이게 이 질문도 진짜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1980년대 90년대 이럴 때 선배 학자들이 그런 거를 되게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만 하더라도 한국 문화가 해외에 되게 안 알려져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한국 문화만이 보여줄 수 있는 그 특징을 찾자 이런 거에 되게 몰두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나름대로의 성과도 있었고 좋은 연구였는데 지금 2020년대 시점에서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뭐 한국의 괴물 이야기, 전통 문화 이런 것도 딴 나라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하고 사실은 비슷합니다. 큰 관점에서 보면 뭐 중국 문화하고 닮은 점도 있고 일본 문화하고 닮은 점도 있고 중세시대 유럽이나 뭐 중동의 문화하고 닮은 점들도 있고 비슷비슷하게 다양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죠.
요즘은 뭐 한국의 여러 가지 문화가 세계적으로 제일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한국의 어떤 특징적인 요소를 잡아서 보여주어야지만 이게 뭐 어떤 중요할 거다라는 거에 좀 매달릴 필요가 없는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럼에도 질문을 주셨으니까 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괴물 이야기 이런 걸 접할 때 텔레비전이나 영화나 이런 거를 통해서 접한 게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그거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소비된 몇몇 괴물 이야기로 한국의 전통 문화 괴물 이야기를 보는 시각이 현대의 우리에게 조금 좁혀진 측면이 있습니다. 한국 괴물 이야기, 뭐 용 이야기, 네. 뭐 구미호 이야기, 도깨비 이야기 네. 그거 정도일 거야. 네. 더 이상 뭐 다양하게 뭐 별거 없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반복돼서 소비되어 온 거 몇 가지 뿐일 거라고 좀 속단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막상 아까 강철 이런 것처럼 네. 그동안 이런 미디어에서 대중문화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수많은 괴물 이야기들 소재를 쭉 찾아보면 별의별 이상한 이야기들이 우리나라에도 되게 다양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다시 가져와서 이렇게 살펴보면 오히려 외국 괴물 이야기들보다도 한국 사람이 보기에도 더 신선하고 특이한 것들이 많다. 이런 것도 전 좀 재미있는 점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앞서서 소개를 해주신 자연재앙을 일으키는 강철 그리고 또 약간 귀여운 느낌의 제가 느끼기로는 약간 요정 같은 느낌의 괴물까지 네네네. 소개를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조금 무서운 괴물을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괴물백과에는 제가 산발지지라는 제목으로 이제 소개한 그런 괴물 귀신인데요. 뭐 괴물인지 귀신인지 사실 불명확합니다. 이게 명확한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산발지지라는 이 말은 원래의 이 어휘아담이라는 이야기책에 실려 있는 그런 괴물 이야기인데 원래 원전에서 이 괴물의 모습을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한 어구입니다. 그러니까 산발한 머리, 풀어헤친 머리가 네. 지지 땅에 닿을 정도였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나 한국 전통 귀신하면 다 머리를 이렇게 길게 풀어헤치고 하얀 소복에 보통 좀 젊은 여성의 모습이고 네. 하얀 옷을 입고 있고 그 모습을 다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게 우리가 그냥 별 생각 없이 야 나 귀신 봤다. 귀신 봤다. 네. 혹은 뭐 귀신 꿈 꾼 것 같아라고 하면 추가 설명이 없어도 그걸 봤구나라고 네. 기본으로 이야기를 그렇게 다 떠올릴 정도잖아요. 네. 의외로 조선시대의 이야기책이나 전설 기록 같은 걸 보면 그 모습으로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 많지는 않아요.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주류가 아니에요. 의외로 주류는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현대인하고 조선시대 사람들하고 사고방식이 완전 달랐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아무리 귀신 이야기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귀신이라는 거는 좀 없을 수 있다라고 없는 거일 수도 그런 게 어딨어라는 인식이 있어요. 근데 조선시대 사람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진짜로 귀신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조상님 봤다고 하는 경우가 그렇죠. 많겠네요. 그래서 조선시대 귀신 이야기의 제일 주류는 뭐냐면 할아버지 할머니 모습입니다. 장례를 치를 때 할아버지 할머니 모습 돌아가시기 직전 모습의 할아버지 할머니 모습 귀신이 조선시대 귀신 이야기 최고 주류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젊은 여성이 흰 옷을 입고 있고 긴 머리카락 이런 이야기가 조금밖에 없어요. 오히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이 산발지지 같은 경우에는 무시무시하게 왠지 정체를 알 수 없는 이런 긴 머리를 늘어있던 사람이 스산한 밤에 이렇게 쓱 나타나가지고 말도 하지 않고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공포 영화 속 한국 귀신 이야기의 모습을 좀 잘 보여주는 느낌이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를 좀 공포의 괴물 이야기로 좀 짚어볼 만하죠. 한 가지 근데 좀 묘한 건 뭐냐면 예. 보통 이제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보는 연출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나오면 왠지 한쪽 입에서 이렇게 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예. 이 어휘아담에 실려 있는 이 무서운 산발한 머리 긴 귀신 이야기에서는 주요 특징이 뭐 입가에 피를 흘리고 있다든가 웃는다든가 운다든가 이런 게 아니에요. 주요 특징이 뭐냐? 머리카락 사이로 요것도 좀 약간 무서운 느낌 들죠. 머리를 이렇게 앞머리를 헤친 게 아니에요. 내렸어요. 이마를 깐 게 아닙니다. 머리는 다 풀어헤치고 있는데 그 머리카락 사이로 두 눈이 좀 굉장히 크게 큰 느낌으로 번쩍번쩍 빛이 난다라는 거를 중요한 특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만 뭔가 쨍하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괴물의 특징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뭐랄까 신기하다고 할까요, 묘하다고 할게 요즘 또 이제 어느새 이제 유행이 좀 지나버려가지고 요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한 20년쯤 전에 2000년대 초쯤에 정말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일본의 공포 영화 시리즈로 링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예. 링에서 보면 이 긴 머리를 풀어헤친 그런 귀신이 나와가지고 한쪽 눈을 좀 강조하죠. 풀어헤친 그렇죠. 머리카락 사이로 한쪽 눈을 이렇게 부라리면서 보는 그게 되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공포 영화에서도 그걸 엄청나게 많이 따라했던 한 그런 식의 공포 영화나 공포물이 한 수십 개는 나왔을 거예요. 네네네.
묘하게 이 조선 시대의 어우야담에 나온 이 무서운 귀신 이야기, 괴물 이야기의 모습이 그 한참 뒤에 2000년대 초에 일본에서 유행한 이 사다코 귀신, 링 귀신 느낌이 좀 있어요. 네. 눈을 딱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눈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먼저 발굴해가지고 활용했으면 이게 어우야담에 실려 있는 이야기니까 뭐 사다코도 아니고 약간 어우코 같은 그런 느낌으로다가 좀 더 먼저 선수 칠 수 있었는데 예, 그런 생각이 들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잘 모르고 있던 이런 전통 옛 기록 속에 우리 괴물 이야기들을 발굴해가지고 우리가 활용하고 즐기는 게 중요하다.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해본 이야기와 반복된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나눈 괴물 이야기만 가지고도 만들어 보고 싶은 이야기가 무궁무진한데 네. 한국 괴물을 소재로 한 K 오컬트 장르의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요? K-팝 데모넌터스가 증명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죠? 뭐 이제 저는 계속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거. 이제 K-팝으로 했으니까 뭐라 해야 돼? K 스크린 데모넌터스도 좀 해보고 영화판을 뭐 소재를 해가지고 좀 더 뭐 나아가지고 K 솔저도 뭐 좀 해보고 여기 이제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라는 이 연예계의 오래된 속담처럼 K-팝 데모넌터스 요 좀 유행한 이 김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거 좀 활용을 하면서. 영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게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디자인이라든가 캐릭터 상품이라든가 다양한 방식으로 무궁무진하게 여러 가지를 개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아주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네. 작가님께서 펴내시는 소설 안에 녹아드는 이야기들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곽재식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에 깃든 한국형 오컬트를 탐구해보는 시간 다음 주에도 삼도천 나이트라인은 계속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BBS 낭독살롱의 모임장 아나운서 김명석이었습니다.